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에서 백신을 우선 받고 나중에 갚는 방식인 백신 스와프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3만 가구에 사전 청약 물량을 확정해서 오는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란 소식까지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마른다 시간에선 오후 5시 뉴스, 뉴스오늘, 오후 8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구성을 마쳤으나 검사 정원이 부족하고 사무규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이로 수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명품업계가 가격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가격을 몇 번이나 인상해도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개장 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또한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특화 작목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뉴스 17에서는 공수처가 업무 분담을 완료하고 사건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출신인 김성문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전담하게 하고 판사 출신인 최석규 부장검사는 수사부장과 공수부장을 겸임토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나머지 평검사 11명에 대해서도 부서 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공수처는 출범 후 지금까지 접수한 고수 고발 사건 880여 건을 검사별로 배당해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뉴스 오늘에서는 기자는 이번에 임명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들 가운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몇 명 되지 않으며 사건 이천 문제를 놓고 검찰과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제자리를 잡고 1호 수사를 개시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출범 85일 만에 최소한의 수사 진용을 갖춘 공수처가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려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검사 정원 23명의 절반 수준인 13명만 이번에 임명돼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뿐이라 수사 실무 전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법무연수원과 교육과정을 협의 중이고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정하는 내부 지침인 사무규칙을 제정하는 일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검찰과 이견을 빚고도 있는데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거 하고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 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사인 1호 수사 대상에 대한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공수처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한 달째 결정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뉴스 20에서는 기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 석 달 만에 자체 검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그날 신임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했다는데요. 당초 선발하려던 인원의 절반밖에 채용하지 못해 반쪽짜리 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선발한 검사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모두 13명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은 신임 검사 임명식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임명장을 받고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 신임 검사들 역시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당초 모두 23명을 모집 예정에 최종 선발 인원은 13명으로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앞서 3차례 열린 인사위원회는 면접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모두 19명을 최종 후보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 제과 과정에서 다시 6명이 탈락한 셈으로 공수처는 아직 남은 10자리에 대해선 추후 인사위 논의를 거쳐 충원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종 선발된 인원 가운데 검찰 출신 역시 모두 4명에 불과해 공수처 수사력 한계에 대한 지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야 공수처는 검사 13명을 임명하면서 외형상 수사 체계를 갖췄는데요. 이러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 수사에 나서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전망입니다. 보도대로 지난
16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880건이 넘는데요. 우선 이를 처리할 전산화 시스템 도입도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 처장은 수사 개시와 기소, 강제수사, 영장 청구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언급한 바도 있으나 수사 실무에 필요한 사건 사무 규칙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보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직도 본격적 수사를 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는 1호 수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존의 수사 시스템에서 공수처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공수처 출범을 확고히 하는 사건을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한 수사기관 관련 사건인 윤중천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부산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나 라임 사태 관련 술 접대 불교소 문제, 그리고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된 치안감 사건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공수처가 나갈 모습 등에 대해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4월 18일 뉴스 오늘에서는 몬스터를 앞두고 명품업계가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면서 가격을 몇 번이고 올려도 잘 팔리다 보니 코로나 불황에도 불구하고 명품업체들은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두둑한 수익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서울 명동에 위치한 백화점 명품 매장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다면서 최근 명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오자 빨리 살수록 이득이라는 생각에 이처럼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매일 아침 오픈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백화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거리두기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루이비통은 올해도 시차를 두고 4번에 걸쳐 가격을 올렸고 이 틈을 타 디올, 셀리느 같은 브랜드들도 일제히 최대 6% 가까운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른바 명품 3대장은 국내 시장에서 최대 30%가 넘는 매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에서만 2조 4천억 원을 벌여들였다면서 전문가들이 연례 행사처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가격 조정이 오히려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전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소비자들이 지금이 제일 싸다는 인식 때문에 서둘러서 소비를 하는 것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사전에 국제 가격과 비교해보는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정작 사회공헌에는 인색한 명품업체들의 배짱 영업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의 비판적인 구매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수익을 크게 올리면서 사회공헌에는 인색한 명품업체들에 대한 비판적인 구매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한 마무리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베블렌 효과란 소비자의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상위 측의 과시적인 소비를 지적하면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보도에서도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명품 구매 욕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명품 브랜드를 구매하기 위해 밤을 새워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현상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분석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먼저 경제 전반이 어려워도 어떠한 소득 계층이 명품 소비를 늘리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2030 젊은 층도 명품의 주요 소비층으로 편입하고 있다는데요. 왜 젊은 층들이 이러한 명품의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보도의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품목 매출이 더 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중가 수준이 다른 주요 구매국가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해보고 이러한 분석보다 함께 바람직한 구매 형태의 논의가 뒤따랐다면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4월 18일 오후 일요와이드에서는 선인장이나 느타리의 버섯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특화 작목들이 최근 들어 소비는 늘지 않고 가격은 하락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촌진흥청과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힘을 합쳐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지난 4월 18일 오전 일요와이드에서 다양한 색상의 버섯을 재배하는 농장이라면서 모두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들로 수확 즉시 포장돼 출고되고 그동안 버섯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10년 전보다 싸고
경영비는 많이 올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산 신품종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허정욱 버섯농장 이사는 흰색, 검은색, 노란색 등 색깔이 다양하고 재배 기간이 짧아 생산성이 좋으며 다양한 요리에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전목 선인장은 경기도 대표 작목으로 전국 재배 면적의 67%를 차지하는데요. 품종 퇴화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수출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신품종 육성과 무병 종묘 생산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농촌진흥청과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힘을 합쳤다고 전했습니다. 하템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품목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생산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는데요. 양측은 선인장, 버섯, 장미 등 7개를 특화 작목으로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김상범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지역 특화 작목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 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들의 2배 이상으로 증대시켜서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했는데요. 농진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전국 9개 시도 농업기술원과 69개 특화 작목을 육성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여러 분야에서 지역 간 도농 간 차이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보도는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짚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 작목을 통해 생산 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들의 2배 이상으로 증대시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지역 특화 작목법이 2019년 7월경 시행되어 5년간 집중 육성한다는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위 보도는 농촌의 경제적인 면을 부각시킨 점도 좋았지만 소외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자주 보도가 필요해 보였으며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도 분량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안소영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7일에 방송된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버려지는 웨딩드레스를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상조하고 그 중요성까지 알리는 박소영 대표의 착한 변신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하이라이트로 웨딩드레스 숍을 방문한 한 여성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순백의 화려한 웨딩드레스 매장을 방문해 드레스를 체크하는 박소영 대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웨딩드레스 숍을 찾는다는 그녀의 모습에 웨딩드레스로 무엇을 만들어낼지 궁금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진한 드레스. 이어서 그녀가 꼼꼼하게 고른 드레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박소영 씨가 향한 사무실에는 웨딩드레스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들을 세탁하고 사무실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좀 낡고 유행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원단도 장식품도 구석구석 버릴 게 없다고 합니다.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습니다. 박소영 대표 손에서 웨딩드레스가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 다양하게 재활용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들고 다니게 할까라고 말하는 장면은 박소영 대표의 고민의 흔적이 느껴져서 인상 깊었습니다.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결실이 담긴 박소영 대표는 사랑의 결실이 담긴 드레스를 재활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버려지는 드레스가 1년에 170만 벌이라는 얘기를 듣고 드레스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심각하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 늘 쓰던 빨대와 나무젓가락에 신경을 쓰게 됐으며 재활용에 조금 더 치중하게 됐다고 전합니다. 이제 환경이랑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녀가 드레스를 해체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건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드레스의 작은 구슬 하나까지도 재활용해 액세서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다는데요.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녀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박소영 대표. 특히 사람들이 쉽게 들 수 있는 디자인과 친환경과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데요. 그녀의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잘 이용을 해서 다음으로 박소영 대표를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소개됩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김부자 씨를 소개하는데요. 조금은 남았는데 이제 이걸로 이제 재봉사 김부자 씨는 재활용을 통해 자신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러면서 최근에는 웨딩드레스를 활용한 인형옷 제작도 시작했다는데요. 이처럼 환경을 지키며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울렛에서 열리는 프리마켓에 참여한 박소영 대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였다는데요.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재활용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특별한 프리마켓이었다고 합니다. 박소영 대표의 제품은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쏠렸는데요. 기존에 잘 보지 못한 웨딩드레스라는 소재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인기를 사로잡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환경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희망한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사람들이 재활용품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자신은 웨딩드레스로 예쁜 제품을 만들어 보이겠다는 박소영 대표의 말로 방송은 마무리가 됩니다.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안소영 학생은 이번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박소영 대표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다시 쓴다는 의미의 재활용을 넘어 새롭게 디자인해 가치를 창출하고 대중화해서 위기인 지구 환경에서도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안소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 중인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외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정부에서 결국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방류 계획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입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 발표 이후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환경단체 반응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오염수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해체 완료 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2041년부터 2051년까지 방출될 전망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곳에선 원전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데 빗물과 지하수 등이 흘러들어 하루 약 150톤의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핵물질 정화장치인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일부 제거한 오염수를 초대형 원통 탱크 1000개에 보관 중입니다.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약 125만 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저장 용량 137만 톤의 9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강요회의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려 했지만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가 강하게 반대해 결정을 늦췄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방류 결정을 늦춘 후 어민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지난 1월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해양 방류를 반대했고 찬성은 32%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에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에서는 오염수 배출에 대해 54%가 어쩔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36%였습니다. 일본 정부 사정이 밝은 외교 소식통은 최근 스가 총리의 내각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면서 스가 총리가 오염수 처리를 밀어붙였다고 동아일보는 지난 14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정부와 정치권, 환경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썼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 다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국제기구, 뭐 유엔도 있고 IAEA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국제기구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따위의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14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 중국,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다른 정부 고관이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듣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한국 등을 경시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 셈이라고 MBN은 지난 14일자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본이 방출할 삼중수소의 농도가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 이하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 측은 일본이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만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반대했는데도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방류 결정 이후 식품의약국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일본이 제안한 대로 처리된 원전 폐수를 바다에 방출해도 인간과 동물 건강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특히 오염수를 일본 정부의 표현인 처리수라고 지칭하며 일본의 결정은 핵 안전 기준에 부합한 접근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이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뉴스와는 지난 18일자로 보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역시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한다며 일본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곧바로 내놓았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언론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조명하고 있는 부분 전해주시고 혹시 언론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로 오염수를 방출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염된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2.7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서 일본 정부가 19일 출하 제한에 나섰다고 지난 20일 MBC 뉴스가 밝혔습니다. 오염 우려가 가장 큰 방사능 물질은 삼중수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평균 58만 베크렐로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인 리터당 6만 베크렐의 약 10배입니다. 바다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되며 인체로 들어와 피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삼중수소는 섭취할 경우에만 피폭되는데 다른 방사능 물질보다 영향은 적지만 지속 섭취돼 인체에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지난 13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에 자란 수산물이나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거나 흡입하면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오염수에 피폭된 수산물을 먹어도 당장은 영향이 없더라도 20년, 30년 후에 자녀에게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방사능성 물질의 안전성은 철저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밝힌 것처럼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로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하면 인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6만 베크렐 농도의 물을 2리터씩 매일 마셔도 연간 피폭량은 0.8 마이크로시버트 정도로 국내 연간 일반인 피폭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오염수 관련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만큼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오염수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한 뒤 방출할지 믿기 어렵다며 정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삼중수소의 다른 방사성 물질 수백 가지가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지 언론 보도 내용 전해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보도 태도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등 정부가 일본에 요구하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 I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일본의 결정이 알려진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검토까지 지시했던 강경한 발언이 엿새 만에 사실상 뒤집힌 것이라고 한겨레는 지난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결정을 지지하고 나서자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동아일보는 지난 20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정의용 장관이 앞서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에게 오염수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협력을 요구했으나 케리가 일본 정부는 투명한 결정을 했다고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하고서 정 장관의 국회 발언은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외교적 목표를 방류 저지가 아닌 정확한 정보 공개와 치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겨레는 같은 날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향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의 치밀한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